장인수 기자가 본격적으로 취재를 시작하니 의혹들이 줄줄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은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책임을 피해갈 수 없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붕괴 전후로 너무 이상한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굉장히 심각하고 관련 업체에서도 폭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소소문 고가도로 철거 현장에서 3명이 사망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장인수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어떤 의혹 제기를 했는지 네. 일단 그 두 갈식으로 의혹 제기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첫째, 서울시가 하도급 업체를 지정해줬다. 그리고 서울시가 선거 전에 공사를 끝내야 한다고 압박을 했다. 오, 굉장히 큰 의혹 제기입니다. 예. 철거공사 시공사는 흥화라고 하는 회사가 낙찰을 받았어요. 여기가 시공사. 그러니까 전체 이 철거공사가 엄청 큰 공사일 거 아니야. 네. 이 전체는 흥화가 서울시에게 이제 낙찰을 받았어. 흥화. 네, 흥화. 그럼 흥화가 다 할 수는 없잖아. 세부 공정이 또 필요할 거 아니야. 또 그 밑에 하도급하고 계약을 또 맺었습니다. 네. 자, 하도급하고 계약을 맺은 그 그림 잠깐 소개를 해주실까요? 하나가 나우 건설 사업, 또 하나가 삼우 건설 산업.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내부 관계자의 폭로가 이번에 나온 거야. 오. 흥화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할 거 아니야, 흥화. 그러면 이런 사업을 많이 하면 밑에 세부 공정을 맡겨야 되는 업체가 평소에도 같이 손발을 맞추면 좋잖아. 그 라인업들이 있겠죠. 라인업. 네. 그 협력 업체를 관리를 계속 할 거 아니야. 그럼요. 등록을 시켜놓고. 네. 그런데 흥화에 등록되어 있는 협력 업체가 아니라 제3의 업체를 서울시가 야 여기로 해. 아, 흥화야. 흥화 너 일로 와봐. 아, 저희 하는 데 있어요. 야, 너 아니, 앞으로 하기 싫어? 아니, 쓱 이렇게 다른 업체를 소개해줬다는 거야. 서울시가 하도급 업체를 지정을 했다. 그렇지. 관련해서 폭로했는데요. 그 녹취가 있습니다. 그 녹취 이어폰 착용해 주시고 함께 듣겠습니다. 근데 얘네가 얘 쓰라고 했어요. 누군가를 하도급을 써라 그러니까 얘네는 뭐 하지 마. 그 업체 아니면 하지 말아라. 업체는 얘기 지금 못해요. 업체 내가 아는데 그런 사람이 없고 그게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서울시가 찍어준 게 서울시 4명 들었어요. 관행이에요 관행. 협력업체 등록한 업체만 참석했어요. 흥화의 협력업체로. 네. 업체. 그럼 이번에 그럼 찍은 업체는 그 흥화의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를 아니 되지. 같이 무조건 명 가면은 명함 줘야 돼. 쓰라고. 일단 단지처가 지정하고 무조건 쓰라는 서울시고 그것만 하면 아마 난리 나고요. 와, 심각하네. 이 엄청난 폭로가 나왔어. 기자님 예. 부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폭로입니다. 화요일 날 사고가 났고요. 화요일 날 네. 목요일 날부터 요 내부 관계자를 컨택을 해서 만났고요. 네네.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에 걸쳐서 만났고 토요일까지는 전화 연락을 해서 3일간 요 관련 내용을 계속 물어봤는데 3일에 걸쳐서 뭐 얘기는 한결같습니다. 하도급 업체를 서울시가 찍어준 건 틀림없다. 라는 거고 요 사람은 이 내용을 알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 뭐 그 사람 얘기는 뭐 그 정도로 네. 정리하고요. 네. 어.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런 걸 기대하진 않고 이제 좀 공사 관련 내용을 뭐 듣기 위해서 부실에 왜 대한 사고가 이야기. 났는지 그걸 알만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이제 제보를 준 게 아니라 사실 취재진이 먼저 접근을 한 겁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 저랑 같이 취재하는 뭐 PD가 있는데 네네. 독립 PD입니다. 독립 PD가 접근을 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라고 해서 만났고요. 그 과정에서 저도 만났고 직접 지금 대화를 하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렇게 이 공사 관련해서 왜 붕괴 사고가 일어났는지를 듣는 과정에서 저 같은 폭로가 나왔고 저걸 저희가 계속해서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10여 차례 이상 그거는 확실하다. 서울시는 늘 그런다. 늘 하도급 업체를 늘 여기를 쓰라고 찍어준다. 우리가 안 쓰면 안 쓰고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할 수도 있지. 예. 그러면 온갖 생트집을 다 잡아서 공사 못하게 한다. 그럴 수 있겠네. 흥화가 관리하는 협력 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는 것도 사실인 거고. 그거는
관행입니다. 모든 종합 건설사는 아무한테나 하청을 주지 않아요. 그럼요. 자기네가 관리하는 협력업체가 따로 있어요. A, B, C, D, 그렇겠지. E 이렇게 그래 뭐 손발이 잘 맞고. 전기공사면 전기공사, 뭐 수도공사면 수도공사, 뭐 철근이면 철근 이렇게 각 협력업체 명단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그 중에서 입찰을 붙입니다. 어. 왜냐면 우리랑 일해본 경험이 있는 업체들이 아무래도 손발도 더 잘 맞을 그렇겠죠. 테고 네. 서로 사정도 알고 그렇겠죠. 뭐 엄한 사람 뭐 좋은 줄 알고 썼는데 갑자기 부도내고 튈 그럴 수 수 있는 있죠.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 사람 단가도 예측이 될 거고. 이 사람 주장은 이제 전혀 상관없는 데를 그렇게 찍는다는 거죠. 와. 그러면 서울시가. 흥화는 혹시 관련해 가지고 취재를 좀 하셨어요? 흥화? 너네 지금 이렇게 해 갖고 이런 제보 들어왔는데 물어봤는데 흥화의 간부는 그거는 내가 아는 사안은 아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서만 입장을 밝히겠다. 그냥 전화 끊었습니다. 아, 그렇게 서울시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기자님? 이라고 하시는데 요거는 이제 이전의 기사를 보면요. 2019년도 기사긴 한데 감사원 하도급 선정 갑질 서울시 공무원 적발에서 내용이 특정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부당하게 관여하고 인척을 고용할 것을 요구한 서울시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네. 이거는 업계 관행, 그러니까 시공사를 선정할 때 큰 공사를 하는데 현대나 삼성이나 이걸 선정할 때 여기서 장난을 치긴 어려워요. 왜요? 보는 눈이 많잖아요. 네. 너무 사이즈가 크니까. 네, 그렇죠. 보는 눈이 여기서 돈을 해먹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은 그 시공사들이 하청업체랑 계약할 때 여기서 돈이 오갈 때 여기서 돈을 남겨 먹어서 위에 뭐 상납을 하든지 뭐 비자금을 만들든지 뭐 시공사가 옛날에는 그 과정에서 이제 비자금도 많이 만들었고요. 그 비자금으로 뭐 발주처나 뭐 로비를 해야 되면 로비를 한다든지 보통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건 뭐 상식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이 폭로대로 서울시가 생뚱맞은 기업을 선정해가지고 야 여기로 해라고 했다고 쳐봐. 네.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이 그럴 이유는 뭐 금전적인 그런 거 아니에요? 이득 말고는 뭐가 있겠어? 그렇잖아. 흔한 방식으로는 이제 뭐 서울시 전직 공무원들이 이제 퇴사하고 그 뭐 업체 그럴 간다든지 수 있겠죠. 뭐 유차. 뭐 내 친인척들이 거기에 있다든지 뭐 내가 뭐 차명으로 지분을 거기에 좀 넣어놓은 게 있다든지 혹은 그냥 아예 그냥 뒷돈을 받는다든지 보통 이게 공식이죠, 공식. 와, 근데 관행이란 단어를 여러 번 하더라고. 굉장히 무서워. 이 사람의 발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이유는 보도에서 다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보도하진 않았습니다. 특정이 될까봐 제보자가 그 얘기는 네네. 본인이 서울시 공무원들을 어떻게 접대했는지도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요? 예, 개인이 자기는 나는 이제 공사를 딴 이후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한테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대박 뭐 그런 구체적이네. 그러니까 뭐 믿을만 하다라고 생각해서 근데 이거는 추가 취재를 해봐도 이게 어떻게 증거로 뭐 이 특정 업체를 쓰라고 서울시가 공문에 남겨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신은 그냥 명함 쓱 주고 간다는 겁니다. 아무 말 없이 명함 쓱 주고 가면 그냥 알아들어서 거기랑 계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 증거가 남을 수 없는 거니까 네. 일단 이 사람의 폭로가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성이 있을 법한 그런 폭로가 나왔는데요. 서울시는 선거 기간에 맞춰서 공사 기간을 단축하라고 압박을 가했다는 거야.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굉장히 큰 폭로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녹취가 공개가 됐는데요. 자, 이어폰 착용을 해주시고 함께 듣겠습니다. 실자들이 아니고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보고받고 막 하자. 빨리 끝내라. 아니 근데 공기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선거 칠 때는 빨리 끝내라고 했어요. 빨리 끝내라고 했고 서울시가 했고 그 다음에 업체는 서울시가 지정한 업체를 했어요. 근데 내가 좀 먹고 살려다 보니까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서두르는 거지. 이거 뭐 사실은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한 문제야. 이거는 뭐 저도 잘 이해는 안 돼서 준공 날짜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건데 준공 날짜 안에만 끝나면 되지 뭐 공기를 서두를 이유가 뭐가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니까 네. 그건 또 그렇진 않다라고 해요. 준공 날짜는 정해져 있어도 공사를 빨리 끝내면 하청업체 그러니까 공사하는 입장에선 좋아요. 돈이 남아요. 공기가 줄어들면 공사하는 입장에서도 도움돼. 네, 인건비나 자재비나 뭐 장비 그 대여비나 이런 것들이 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JTBC 보도하고도 일맥상통하는데요. 이 사람이 설명한 건 뭐냐면 위에 이렇게 상판이 있으면 이거를 절단해서 이렇게 드러내서 치울 거 아닙니까? 네. 요거를
차례차례 절단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총 10번을 절단해야 된다. 네. 이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돼 있으면 10번을 절단하는 게 아니라 조금 늘려서 8번이나 7번만 절단을 하면 절단하고 드러내는 공정이 7번, 8번에 끝나니까 10번 절단해 보는 것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 그런 네. 식으로 이거는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JTBC 보도를 보니까 실제로 하나를 절단하고 걷어내고 하나를 절단하고 걷어낸 게 아니라 동시에 절단하고 있었던 게 이제 JTBC 보도로도 나와서 공기에 쫓겼다라는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와.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오케이. 이거 진짜 이거 어마어마한 보도야. 장인수 보도는. 네. 이거 아, 왜냐하면 네. 사고 이게 그 보통 큰 사고가 아닙니다. 3명이 사망했습니다. 3명이 부상당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선거 기간에 맞춰가지고 공기를 단축하라고 압박을 했다? 이거는 진짜 천벌 받아야 됩니다. 이거 지금 수사기관에서 이제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55명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다라고 하는데 일단 서울시가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으로 영장에 적시가 됐죠. 그러니까 서울시는 죄를 저지른 것 같진 않다라고 하고 지금 서울시 그 공사 업체들만 사실은 지금 뭐 과실치상이나 뭐 이런 걸로 입건이 된 상황인데 사실은 제가 만난 내부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해준 것도 사실 거기에 분노해서 우리는 서울시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건데. 아 그래요. 네, 결국은 서울시는 빠져나가고 우리만 또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나는 이렇게 큰 사고인데 국민의힘 윤희숙이는 국민의 목숨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참 이건 뭐 몰래 녹취한 것도 아니고 공개된 지상파 인터뷰야.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요. 함께 듣겠습니다. 그 서서문고가 붕괴와 관련해서 이제 압수수색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서울시 등에 대해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정치 탄압 이런 어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 사안인가요? 근데 너무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죠, 경찰에. 그래요? 아, 그렇게 그럼요. 보세요? 아니 이게 지금 선거 며칠 남았다고 그 이후에도 아무 상관없는 건데 이게 뭐 시급을 다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 끝나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필요성이 있는지도 불확실한데 선거 며칠 앞대오고 경찰이 이렇게 간다는 거는 아주 노골적인 저는 그렇게 공권선거라고 봐요. 선거 근데- 개입이죠. 야 윤희숙 이게 지금 유족이 있어 유족이. 근데 이게 너무 여유 있는 일이래. 지금 이걸 왜 하니? 와 정말 그 처참한 인식을 드러냅니다 진짜. 서울시 민심 끝으로 확인하면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서울시가 이제 여론조사가 지난 5월 셋째 주, 그러니까 지지난주까지는 오세훈 정원 후보가 조금 붙는 결과들이 나오다가 5월 넷째 주 가면서 다시 그러니까 GTX 철근 누락 논란에다가 이 서소문 고가 사고까지 벌어지면서 다시 조금 벌어지는 결과들이 더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뭐 대략 평균적으로 한 5%포인트 안팎 벌어지는. 원래는 뭐 붙었거나 일부 조사 한 2개 정도는 오세훈 후보가 앞선 결과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GTX 철근 그다음에 서소문 이 사고 이후에 다시 좀 벌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차 범위 내에서 굉장히 접전을 벌이고 있는. 만약에 GTX 철근이나 서소문 고가 이 건이 아니었다면 완전히 붙어 있었을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 때문에 조금 다시 벌어진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GTX 순살 역사 관련해서도 네네. 한마디 네네. 드리면 그것도 이제 제가 단독 보도를 한 게 있는데 네. 이것도 공사 내부 관계자의 제보입니다. 네. 어떤 제보였냐면 이게 109, 209, 309, 409가 있는데 209와 309를 현대건설이 합니다. 공구가 2개죠. 그러면 현장 사무소가 2개 설치되고 현장 소장이 2명. 왜냐하면 각각 입찰을 본 거니까. 네. 예. 근데 이제 내부 제보는 뭐냐면 일단 거기도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서울시가 계속 공기 단축하라고 무리하게 압박을 강해서 24시간 철야 근무가 계속되고 있어서 작업자들이 많이 지쳐 있고 못하겠다고 사표 쓰고 도망간다. 라는 제보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팩트로 확인될 수 있는 거. 그거는 이제 현대도 인정을 했습니다. 작업자들이 많이 네. 그만두는 건 맞다. 그래요. 네. 209와 309를 합쳐서 현장 사무소를 하나로 만들고 현장 소장을 한 명으로 줄이고 밑에 그럼 공사팀장이 각각 있어야 되는데 공사팀장도 한 명이 됐으니까 이번에 그 철근이 빠진 거기요. 네. 그게 209지 않습니까? 현장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겠냐. 그러면 서울시가 입찰을 준 거 아닙니까? 네. 2개의 입찰을 준 거잖아요. 209, 309를 각각 입찰을
줘서 선대가 받은 거잖아요. 그럼 공사를 잘하라고 해야 되는데 왜 그러면 현장 사무소를 합쳤냐? 왜? 삼성역이잖아요. 네. 현장 사무소가 2개 설치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사무실 임대료가 비쌉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데요. 임대료가. 네. 한 달 임대료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나가는데 1년이면 뭐 2억. 이거를 뭐 몇 년 하면 이제 몇십억 단위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줄이기 위해서 아마 현대는 현장 사무소를 하나로 합친 것 같다. 감리단은 반대했는데 당연하죠. 근데 이제 서울시가 그렇게 하라고 해줬다. 요거는 팩트로 서울시와 현대가 다 맞다라고 인정한 사실입니다. 그럼 그 공기 단축은 이 서소문 고가차도는 이제 선거와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거는 비용 문제로 보시는 거예요? 공기 단축은 왜 그 GTX에서 공기 단축을 서울시가 세게 압박을 하냐면 애초에 설계를 서울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수정을 해요. 한번 설계도면이 나왔는데 이거를 심의 과정에서 그 축소해 거기 뭐 되게 화려하게 하려고 했거든요. 그 설계도면을 바꿉니다. 그 설계도를 다시 그리는데도 한 100억이 더 들어갔다라고 하고요. 몇 개월의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공사 기간이 그만큼 줄어든 거죠. 그런데 준공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준공 날짜에 맞춰야 됩니다. 준공 날짜를 못 맞춰서 공사가 길어지면 서울시는 GTX-A 사업자한테 지체 상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꼼수로 들고 나온 게 공기를 못 맞출 것 같으니까 무정차 통과시키겠다. 일단 GTX-A 열차는 다녀. 근데 공사가 아직 완벽하게 안 끝났으니까 거기서 사람이 타고 내리지는 않아. 지금 요렇게 해서 맞추려고 하고 그러고 실제로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도 내부 제보자가 이건 팩트는 아니고 의혹인데 10월 11월에 철근이 빠진 건 이미 확인을 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뭐 했어? 그러니까 서울시가 왜 소극적이야? 보강공사. 그럼 빨리 보강공사를 하든지 착수를 하든지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보강공사를 들어가면 시간이 더 공기가 길어져. 더 늘어나니까 일단 자기가 계약한 대로 그 무정차 통과시키는 걸로 공기 맞추고 그 다음에 보강공사를 하려고 한 걸로 자기는 알고 있다. 와 진짜 완전 날림이네. 그렇게 보면 서소문도 그렇고 삼성역도 그렇고 서울시의 책임을 저는 면하기 어렵다라고 보는데요. 예. 이 부분 좀 똑바로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부산에서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이 그 돼지국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지금 2026년에 이명박이 나와서 돼지국밥 먹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라고 하는 것은 최하위 아닙니까? 윤석열 그 정도 되는 수준 아니에요. 그리고 국가를 볼 때 공적으로 국가를 운영한 게 아니라 수익 모델로 했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판단이 여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산에서 이렇게 돼지국밥 먹는 모습 보고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그러니까 선거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네. 현재형이면서 미래로 가야 선거를 승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현재에서 미래로 못 나가니까 뭐로 가냐면 과거의 자신들의 텃밭이라고 하는 보수 진영의 논리를 끌어와서 그것만이라도 결집을 해야 자들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형 지도자들을 다 불러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건 패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 전직 대통령의 등장으로 다들 다 쓰는 누구 겁니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나라를 절단냈던 두 전직 대통령이 다시 또 등장을 해서 보수에게 한 표를 달라 하니 저 사람들의 본질은 저거였지라는 생각을 오히려 회상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게 과연 국민의힘의 승리 전략으로 굳어질지 아니면 오히려 패착이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단주의적 투표 성향은 지역주의하고 보수 진보라고 하는 이제 이념적인 구도의 진영 논리를 가지고 선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 지향적 선거에서는 이게 먹히죠. 왜 그러면 지역주의를 강화시키고 내가 갖고 있는 진영의 논리라고 하는 보수층들을 강화하면은 기본적인 텃밭은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선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인물의 상징 인물이 박근혜, 이명박을 데려다 놓고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패착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자신들의 경쟁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선고하는 거예요. 대구의 추경호, 자신들의 텃밭이고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후보의 추경호가 자신이 혼자 독립하지 못해가지고 저렇게 박근혜까지 불러들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추경호는 스스로 경쟁력이 없다라고 이미 선언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박형준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오늘 그 모 국민의힘 인사하고 아침 방송하면서 아니 무슨 국민의힘 옛날에 박형준이가 전략가라고 하는데
전략가는 무슨 전략가냐. 이명박을 데려다 놓고 돼지국밥 같이 먹는 게 무슨 전략이냐. 예. 자신이 경쟁력이 그만큼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긍정을 좀 하는 그래요? 눈빛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로 돌파가 안 되니까 이명박근혜의 이름으로 그럼요. 다시 그러니까 윤어게인 모자라서 박어게인까지 하는 이런 이명박 어게인의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이라고 하는 게 그 네. 선거의 전체적인 얼굴을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대위 체제를 꾸리고 거기에 진영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장동혁이 안 되니까. 네. 그리고 오세훈 자체도 좀 서울시의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결국 이명박한테 손 내밀어서 무슨 청계천 같이 오늘도 인사하러 한다는 다니고 거죠. 예. 그거는 오세훈의 경쟁력이 스스로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근데 선언하는 서울 시민들이 거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오세훈 후보를 손잡고 한 바퀴를 돌면 그런다고 해서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이라든가 서소문 고가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려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세요? 선거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네.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의 출발은 보수 안에서의 갈등과 분열에서 출발한 보수 거거든요. 분열에서 출발한 보수 것. 분열에서 출발한 예. 거기 때문에 보수 분열이라도 꿰매야만 그래도 얼기설기라도 꿰매야만 지지층들을 끌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그 선거 전략가들을 크게 두 개 보면 네. 미국의 선거 전략가 2명을 우리가 보통 꼽거든요. 빌 클린턴을 만들었던 딕 모리스 같은 경우는 딕 모리스가 이제 전략가인데 이 사람은 꼭지점 전략이에요.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고 해서 예. 다 알려진 내용들이긴 한데 네. 보수와 진보의 정책을 유사한 공약들을 만들어서 꼭지점이 만들면 중도층을 우리가 유입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이 이제 꼭지점 전략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중도가 보수 진보의 논리를 강화해서 강화시키는 가운데 선거를 치르면 이긴다라고 하는 거고 그 부시 대통령을 만들었던 칼로브 같은 경우는 핵심 지지층 강화론이거든요. 핵심 지지층만 강화하면 선거를 승리하는데 네. 그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72시간 동원 전략이에요. 72시간 동안 3일 동안 네. 자신들의 지지층만 계속 투표장에 끌어모으면 승리한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이 72시간 동원 전략을 가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뭐 무슨 뭐 오세훈 88시간인가 뭐 그거 네, 하는 선거에서 것은 한다고, 예. 그와 유사한 선거 전략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선거에서 사실은 보수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이 워낙 갈등이 심화되니까 아우 나 이번에 투표 안 할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든 투표장에 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한 거다라는 말씀 좀 주셨습니다. 그거 하나만 좀 간단히 설명하면 제가 2022년도에 지방선거 제가 같이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송영길 당시 서울시장 후보하고. 근데 우리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50%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지지층 강화론도 필요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지금 자신들이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안 나올 거라고 좀 불안한 심리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구라도 불러들이면 과거의 지도자들까지 다 불러들여서 그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것이죠. 예. 본투표 6월 3일 날은 저는 국민의힘 유권자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도 한 분 한 분 다 나와서 투표장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투표장에 나와서 결국은 누구를 심판해야 되냐면 이 내란 세력들을 심판해야 되는 것이죠. 장동혁 대표의 커피 한 잔? 예. 커피 한 잔의 자유? 뭐 무슨 앞치마 입고 이렇게 강남에서 캠페인하고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장동혁 대표는 할 일이 없어요. 에?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왜 할 일이 없냐면 네. 선대위원장이 되면 네. 거기에 있는 시장, 군수, 도지사 이런 후보들이 네. 와서 좀 유세를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전국에서 그렇게 해야 거기 찾아가서 유세도 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부르는 데가 없어요. 부르는 데가 없는데 어디 가서 커피나 한잔 하고 있어야지 뭐. 그 정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서울 돌아다니는데 오세훈 후보는 또 없어요. 정당의 대표가 쓰는 언어들을 보면 그 정당이 가고자 하는 방향, 경쟁력을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요 근래에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의 정치 언어를 보면 과연 당대표 정도 수준이 되나 싶을 정도의 자기 스스로 보면 극단적 언어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산당 막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요. 해서 너무
시대착오적인 그러니까 저희 언론인들이 보기에도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시대에 담는 지방선거가 뭐를 하고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것들도 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렇죠. 보면은 이념적 선거 구도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색깔론으로. 그래서 예. 그 색깔론은 뭐냐면 예. 진영 논리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랬을 경우에 지방선거에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예. 이번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일 잘하고 네. 내 생활을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 유권자의 바람인데 그쵸. 거꾸로 과거 지향적으로 가는 선거. 그게 장동혁, 이명박, 박근혜, 뭐 추경호, 박형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예. 과거 지향적 투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적이 누구입니까? 이걸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나는 하정우 좀 이번에 후보 반했어요 제가. 그 TV 토론 보시고 예예예. 뭐 철진한 색깔론으로 이제 이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태극기형 질문들이 있거든요. 예. 뭐 주적이 누구입니까?부터 시작을 해서 뭐 기초의원 숫자가 몇 명입니까? 뭐 이런 걸 국회의원 수가 몇 명입니까? 뭐 그 사람들 세금으로 월급 받는데 그거 계속 줘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또 저희들도 받아요. 예. 현장에서 막 인터뷰를 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참 뭐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다음에 제가 2024년도 네. 총선을 할 때, 예. 그러니까 저희가 스스로 이거 당선이 확실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2년 만에 선거 치르는 총선이 있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만만치 않은 선거라고 처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윤석열 한동훈이 선거 전략을 이념 구도로 가더라고. 2조 심판론, 뭐 86 심판론, 맞아요. 공산 전체주의 막 맞아요. 그러면서 와 예. 이거 선거 나를 돕고 있구나. 그 뭐냐면 집권당은 예. 결국 삶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예. 미래에 대한 비전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거고 또 야당은 뭐냐면 결국은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명확성을 보여줘야만 승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이 없는 안 거예요. 보인다. 그러면서 뭐를 하냐면 이념 구도로 가고 있잖아요. 무슨 지금 철진한 주적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예. 자, 이것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댓글 여론 장난 아닙니다. 저희 뭐 네네. 댓글창에도 막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 뉴스타파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정원호 후보 비방하는 홍보물을 제작을 한 다음에 단톡방 있잖아요. 네. 막 이런데 이제 온라인에 엄청나게 유포를 했다. 이런 정황을 포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잠입 취재한 내용을 보니까 김선동 캠프 총괄 본부장 이분이 정원호 주사파 콘텐츠를 내가 직접 기획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정원호 주사파 이것도 이제 역시 색깔론입니다. 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 여기는 볼 예. 것도 없이 예. 이 정도의 생각의 수준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국민의힘의 핵심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친윤 윤석열과 같은 맥락인 거예요. 윤석열이 대통령 됐을 때 네. 국민들이 바라는 건 뭐였어요? 미래를 얘기하고 너는 정치권에 없었으니까 네. 정치권의 그러한 논쟁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초월해서 네. 국민들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좀 제시해서 그래서 제대로 일을 해봐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과거 지향적으로 이념적인 색깔 논쟁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야당을 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세력들이 여전히 잔존하는 게 내란 세력들의 잔존 세력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기에 지금 김선동 총괄 본부장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그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되는 거고요. 공직선거법 이거 위반 아닙니까? 그렇죠. 예. 비방 홍보물 제작하고 댓글 부대 유포. 운영했다라고 하는 예. 부분까지 다 지금 네. 그 안에서 보도로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들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총괄본부장은 누구냐? 선거 캠프에서 좌장이에요, 좌장. 예. 그러니까 선거에 총괄을 다 하는 거예요. 상임선대위원장은 얼굴이라고 할 수 있고 네. 그 안에 모든 캠프를 운영하는 실세가 총괄본부장인 거거든요. 네. 그 총괄본부장은 누구랑 얘기하느냐? 후보랑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괄본부장의 얘기가 후보의 얘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사실상 오세훈 후보 주도하에 진행된 것으로 그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단독으로 움직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것은 예.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에 상당한 의혹이 지금 나온 거 아니겠어요? 예.